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누군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6개월 전 그날을 꼽을 거예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그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시누이에게 문을 열어주던 그 순간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그 나눔이라는 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은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착한 아들이자 착한 오빠였죠. 그 착함이 저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비수가 되어 꽂힐지 결혼 10년 차가 되도록 저는 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시작해 10년 만에 겨우 서울 외곽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대출이 끼어 있긴 했지만 온전히 제 명의로 된 첫 집이었기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갚느라 제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까지 털어 넣어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 다리 뻗고 잘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우리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였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집어치우고 미친년이 되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서늘한 복수극입니다. 그럼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들려드릴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질 정도로 우리 가족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장만한 내 집, 그 감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오래된 빌라 전세를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입주한 34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나던 새집 특유의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 없더군요. 남편과 저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낄낄거리곤 했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고생 끝인가 봐.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사업비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1억 원을 빌려 썼던 기억, 이자 갚느라 마트 캐셔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딸아이도 자기 방이 생겼다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걸려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묻자 남편은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수정이 말이야. 신혼집 입주 날짜가 붕 떴대. 수정이는 제 시누이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서인지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구석이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입주 날짜가 틀어진 건 모르고 있었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빼주는 바람에 들어갈 집 장음을 못 치렀다나 봐. 당장 내일 모레 방 빼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네.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어머님 댁 남는 방 있잖아. 제 말에 남편은 난처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게 엄마랑 수정이 지난번에 혼수 문제로 대판 싸워서 지금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잖아. 수정이가 죽어도 본계는 안 들어간다고 고집을 피우네. 그러면서 남편이 슬그머니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수정이 예비 신랑이 좀 깐깐하잖아.
이런 사정 알면 결혼 엎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이 태산이야. 딱 3달만 신혼집 정리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막 우리 세 식구 오붓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시누이를 들이다니요. 그것도 예민한 결혼 준비 기간이에요. 여보, 그건 좀 곤란해. 당신 동생인 건 알지만 나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지안이 챙기기도 벅차. 시누이까지 와 있으면 서로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제가 딱 잘라 거절하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다 할게. 당신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할게. 수정이한테도 신신당부해 놓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내 동생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하냐? 남편의 그 애원하는 눈빛에 제 마음이 약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어서 누나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알기에 더 모질게 굴 수가 없었죠. 그래, 딱 3달인데 가족끼리 야박하게 구는 것도 아니지.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대신 딱 3달이야. 그리고 생활비는 확실히 하라고 해. 공짜로 얹혀 사는 버릇 들이면 안 되니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언니가 최고라며 호들갑을 떠는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정대로 시누이가 짐을 싸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더군요. 옷가방이며 화장품 박스며 거실 한 구석을 가득 채우는 짐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시누이의 태도는 의외로 싹싹했습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제가 눈칫밥 안 먹게 정말 조용히 지낼게요. 청소랑 빨래는 제가 다 도맡아 할 테니까 언니는 손도 대지 마세요. 시누이는 들어오면서 꽤 비싸 보이는 한우 세트까지 사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오빠랑 언니 몸보신 하시라고 샀어요. 제가 패 끼치는 건데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경계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저녁상까지 차려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언니 회사 일 힘들죠? 얼른 씻고 와요. 찌개 데워 놓을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생글생글 웃는 시누이를 보며 남편은 거봐, 내 동생이라니까. 같이 사니까 더 좋지. 하며 으스댔습니다. 저도 그러게 수정이가 철들었네. 하며 맞장구를 쳤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대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껴 쓰느라 뚜껑도 조심조심 열던 고가의 에센스 병이 묘하게 가벼워져 있었고 립스틱 뚜껑에는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죠. 설마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누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누이 입술에는 제 립스틱과 똑같은 색이 칠해져 있더군요. 어? 언니 일어났어요? 아가씨, 혹시 내 립스틱 쓴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색깔이 예쁘길래 한번 발라봤어요.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리죠?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쓰고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다니요. 아가씨, 그래도 쓰기 전에 나한테 물어는 봐야지. 이거 선물 받은 거라 내가 아끼는 건데. 제가 정색하며 말하자 시누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언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정색을 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거 조금 쓴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되게 야박하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분위기가 왜 이래?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리며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팔짱을 끼웠어요. 오빠, 언니, 너무해. 내가 립스틱 한번 발라봤다고 저렇게 화를 내잖아. 서러워서 진짜.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깟 립스틱 얼마나 한다고 애 기를 죽여. 하나 새로 사면 되잖아.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자. 응?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상황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문제는 립스틱 가격이 아니라 예의와 경계의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당신 지금 말이 심하네.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니잖아.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아, 됐어. 됐어. 내가 하나 사줄게. 그만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젓고는 시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 대고 시누이가 치 언니 짠순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화장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게 그저 철없는 시누이,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여겼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립스틱을 훔쳐 바르던 그 가벼운 손버릇이 머지않아 제 집과 인생까지 탐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누이는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험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점점 날이 갈수록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까? 어떤 난장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배달 음식 용기들이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아, 오늘 친구들이 잠깐 놀러 와서 좀 시켜 먹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 떡볶이 국물이 말라붙은 접시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는커녕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지 않아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친구들이 와서 먹었으면 치우고는 가야지. 내가 퇴근하고 와서 이것까지 치워야 해?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면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우려고 했어요. 언니 오면 같이 치우려고 잠깐 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또 잔소리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시누이 잡는 올케로 몰아가더군요.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쭈그리고 앉아 남이 먹다 남긴 닭뼈를 치우고 있자니 내가 지금 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20만 원 안팎이던 관리비가 40만 원 가까이 나온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거 봐. 가스비랑 전기세가 2배가 넘게 나왔어. 아가씨가 하루 종일 보일러를 얼마나 틀어대면 이래.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시누이는 집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출근하면 보일러 온도를 28도까지 올려놓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본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야, 애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렇다잖아. 임신 준비하느라 몸 따뜻하게 해야 한대. 그깟 난방비 몇 푼 더 나오는 게 아까워서 동생 춥게 지내게 하라고? 당신 돈 번다고 유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돈 번다고 유세라니요? 대출금 갚느라 점심값 아껴가며 편의점 삼감 김밥 먹는 제 모습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오로지 동생 편만 드는 남편의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3개월만 참자 주문을 외우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더군요. 주말이면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준다며 들이닥치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딸 편하게 살게 하려는 시찰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얼굴 헬쓱해진 것 좀 봐라. 올케가 밥은 제대로 챙겨주니?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시누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정작 평일 내내 야근하고 주말에 밀린 빨래를 돌리고 있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더군요. 어머니, 아가씨가 집에서 밥 잘 챙겨 먹어요. 배달도 얼마나 시켜 먹는데요. 제가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시어머니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얘, 너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수정이가 오죽 입맛이 없으면 시켜 먹겠어. 네가 평소에 맛있는 것 좀 해주고 그래야지. 직장 핑계대고 애를 굶기다시피 하니까 배달 음식이나 사 먹는 거 아니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다 큰 시누이 밥까지 챙겨야 하나요?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요. 그리고 아가씨 곧 결혼할 사람인데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줄 알아야죠. 어머머머, 얘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너 아주 시댁이 우습게 보이지? 내 아들 집,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집, 사실은 제 친정통과 제 대출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보탠 건 전세금 빼서 빚 갚고 남은 푼돈이 전부였는데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오로지 내 아들 명의의 집이라는 인식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도 힘들어서 그래. 남편이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 역시 시어머니가 가져온 갈비찜을 집어먹으며 시덥지 않게 던진 말이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안방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가족이라며.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약과였습니다. 시누이의 만행은 점점 대담해져서 급기야 제 성역인 안방까지 침범하기에 이르렀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뛰어 들어가 보니 시누이가 제 침대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오빠, 나 지금 언니네 안방 침대인데 매트리스 진짜 좋다. 우리 신혼집 침대도 이 브랜드로 할까 봐. 제 예물 가방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화장대 서랍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안방엔 왜 들어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누이는 놀란 척 벌떡 일어나며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 참, 언니 깜짝 놀랐잖아요. 거실 소파가 좀 불편해서 잠깐 누워 본 거예요. 닳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진짜 오만정 다 떨어지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신 내 허락 없이 안방 들어오지 마.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키자 시누이는 치 더러워서 안 쓴다며 팩을 떼어 바닥에 툭 던지고 나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젖은 마스크팩이 마치 제 자존심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당신 동생 관리 제대로 안 해? 내 안방까지 들어와서 저러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아니, 수정이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방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애가 놀라서 울더라. 남편은 또 시누이 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고 저들 셋이서 똘똘 뭉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제가 고립감을 느끼며 지쳐가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약속했던 3개월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죠. 저는 달력에 X표를 치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가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말이죠. 드디어 약속한 3개월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불고기 전골을 끓이고 잡채까지 했습니다. 일종의 환송회였죠. 시누이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새집 가서 잘 살으라고 웃으며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수정아, 이제 내일이면 이사네. 짐 정리는 다 했어. 이삿짐 센터는 아침 8시에 온다고 했지. 제가 밝게 웃으며 묻자 젓가락으로 잡채를 깨작거리던 시누이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옆에 와 계시던 시어머니만이 혀를 차며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모르겠다. 불길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군요. 언니, 나 못 나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못 나가다니? 신혼집 계약했던 거 사기였어요. 집주인이 전세금 들고 날랐대요. 지금 경찰서 신고하고 난리 났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요. 돈도 다 날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세 사기라니.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난 겁니다. 분명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상에 어떡하니. 그래서 경찰에는 신고했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걱정스런 마음에 묻자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애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여보, 그래서 말인데 수정이가 당분간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예상했어요. 사정이 딱하니 며칠 혹은 몇 주 더 머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시누이의 말은 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언니, 근데요, 오빠랑 저랑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신랑까지 들어와야 하잖아요. 방 한 칸에서 얹혀 사는 건 말이 안 되고 언니가 좀 비켜주면 안 돼요? 저는 순간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비켜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언니는 친정 가깝잖아요. 사돈 어른들 댁에 방 남는다고 들었어요. 오빠랑 지안이 데리고 당분간 처계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집이라도 없으면 저 파혼당해요. 언니가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야?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고? 사기당한 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집주인인 우리 가족을 쫓아내는 게 말이 돼?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시누이가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그깟 집 타령이 나와? 너네 친정은 넉넉하니까 좀 가서 얹혀 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억울해? 어머니, 이 집 제 명의예요. 제 돈이랑 친정 돈 합쳐서 산 집이라고요. 근데 누구더러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은커녕 저에 대한 경멸이 서려 있더군요. 김대리, 아니 여보, 당신 진짜 계산적인 여자였구나? 내가 알던 그 착한 사람 맞아? 내 동생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고
당장 자살이라도 할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는데 당신은 고작 집 문서 타령이나 하고 있어? 사람이 먼저 아냐? 남편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 대리, 당신 지금 나한테 김 대리라고 했어? 그래. 밖에서 일 좀 해서 집 샀다고 유세 떠는 꼬라지가 딱 김 대리네. 솔직히 말해서 수정이 저렇게 된 거 우리 책임도 있어.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봐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나도 오빠로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근데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마음 하나 이해 못 해주고 이렇게 매몰차게 굴어?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신 친정 가면 편하잖아. 장모님이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수정이는 지금 시댁에 들어갈 면목도 없어. 우리가 2년만, 딱 2년만 이 집 빌려주자. 전세금 찾으면 바로 나간대잖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벽하고 대화해도 이것보단 낫겠구나 싶었죠.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버리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싫어. 절대 못 나가. 정 살고 싶으면 아가씨가 들어와서 거실에서 지내든지 해. 대신 생활비 똑바로 내고 가사 분담 확실히 해. 예비 신랑 꿈도 꾸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언니가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네. 오빠 나 그냥 죽어버릴래. 이래저래 파혼당하고 쪽박 찰뺑 그냥 죽는 게 나아. 수정아, 왜 그래? 진정해. 시누이가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를 죽는다는 말까지 꺼내자 이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년, 네가 기어이 사람 하나 잡는구나. 내 딸 잘못되면 다 내 탓이야. 이런 천벌 받을 년.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울부짖는 시누이,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남편. 그 순간 저는 기묘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는 체념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인 줄 몰랐네. 당장 수정이한테 사과하고 방 비워줄 약속 안 하면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처신 똑바로 해. 이혼. 그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 내 말 안 끝났어. 남편의 고함을 뒤로 한 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화면이 보이더군요. 식사 시작 전 뭔가 쎄한 느낌에 켜두었던 녹음기. 그 안에는 그들의 협박과 막말, 그리고 제 집을 강탈하려는 추악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이제 참는 건 끝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죠. 단, 그들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닌 저의 방식으로요. 내일 아침 저는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죠. 그들에게 지옥으로 만들어줄 선물을 남겨두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죠. 어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이혼을 들먹이더니 참 속 편하게도 자더군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방으로 가서 잠든 지안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지안아,
엄마랑 외할머니 집에 갈 거야. 더 자고 싶으면 차에서 자자. 아이는 비몽사몽간에도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읽었는지 군말 없이 제 품에 안기더군요. 짐은 단촐했습니다. 당장 입을 옷까지 몇 벌과 제 노트북, 그리고 중요 서류들. 짐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시누이가 어지러뜨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평소라면 출근 전에 부랴부랴 치웠겠지만 그날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 돼지우리처럼 살든 말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식탁 위에 메모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작별 인사조차 아까웠으니까요. 대신 현관문을 나서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인 줄 모르고 기어들어 오게 놔두어야 했거든요. 차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우리 집 창문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부모님께는 대강의 사정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언제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제가 여기 왔다는 건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리고 저는 본격적인 금융치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폭탄이 쏟아지더군요. 여보 어디야? 지안이 유치원 차 놓쳤잖아. 당신 출근 안 했어? 처음엔 당황한 듯한 문자가 오더니 곧 비아냥거리는 문자로 바뀌더라고요. 집에 짐이 없네? 진짜 친정 간 거야? 하여간 성격하고는 그래. 며칠 머리 좀 식히고 와. 엄마랑 수정이 오늘 이사 들어온대. 당신 올 때까지 수정이가 집안일 좀 봐줄 거니까 걱정 말고 올 때 반찬 좀 얻어오고 기가 찼습니다. 제가 나간 걸 반성하러 간 가출쯤으로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집안일을 봐줘요? 손 하나 까딱 안 할 사람들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말이죠. 저는 폰을 뒤집어 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용카드 정지였습니다. 남편이 쓰는 카드는 제 명의의 가족 카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한도는 넉넉하게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즉시 분실 신고 처리하고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어디 오늘 이사 비용이랑 짜장면 값 누가 내나 보자.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백오동 1204호 소유주인데요. 제가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요.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고지로 용지로 바꾸려고요. 아, 그리고 차량 등록도 제 차 외에는 전부 방문증 끊게 해주세요.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게 싫어서요. 남편 차는 리스로 뽑은 거라 명의가 캐피탈사로 되어 있었지만 입주민 등록은 세대주인 제 권한으로 해둔 거였거든요. 이제 남편 차는 매일 경비실을 거쳐 방문증을 끊어야 하는 외부 차량이 된 것이죠. 상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카드 왜 안 돼? 이삿짐 센터 아저씨 장음 치러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뜨잖아. 전화 좀 받아봐. 쪽팔려 죽겠어 진짜.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건 제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코인이다 뭐다 하며 다 날리고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 카드에 의존해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각, 집안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장음 입금 안 되면 짐 못 푼다고 버티고 남편은 땀 뻘뻘 흘리며 여기저기 전화해 돈 빌리느라 바빴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쌈짓돈으로 꼽을 쳐둔 비상금을 털어서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지나자 신우이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네. 나 임신 초기라 배고픈데 냉장고에 물밖에 없어요. 오빠 카드도 막혔다며? 치사하게 돈줄 끊고 도망가면 우리가 빌빌 길 줄 알았어요? 배달 앱 아이디도 제 명의였고 연동된 카드도 정지된 상태이니 시켜 먹을 수도 없었겠죠. 평소에 밥 한 번, 쌀 씻어본 적 없는 세 사람이 모여 있으니 그 넓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아사 직전의 무인도가 된 셈일 테죠. 저는 답장 대신 배달앱 비밀번호를 바꾸고 로그아웃 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지안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불안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지난 10년 중 가장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시누이의 텔레비전 소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 그래, 한번 겪어봐. 내가 없는 그 집이 얼마나 차갑고 불편한지 말이야. 돈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던 너희들의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복수는 이제 겨우 1단계가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그 사람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걸로는 부족했거든요. 뼈저리게 후회하고 제 발 밑에 와서 빌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두 번째 폭탄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제 빈자리를 느끼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을 법적인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녹음 파일이랑 증거들, 이걸로 위자료 청구랑 명도 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할까요? 제 질문에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롭다는 듯 웃으시더군요. 사모님, 이 정도면 명도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만한데요.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 되겠네요. 제가 집을 나온 지 정확히 5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5일 동안 제 휴대폰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라는 호통이었다가 다음엔 돈이 없다는 징징거림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너 가만 안 둔다는 협박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의 감정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실시간 문자로 지켜보는 기분 참 묘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골은 이미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04호죠? 제발 밤에 고성방가 좀 자제해 주세요. 댁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랫집 아주머니의 민원 전화를 받고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달 음식을 시키려다 카드가 안 되니 서로 니 탓이네 하며 싸움이 붙었고 홧김에 시어머니가 현관문 밖으로 시누이의 짐을 던져버린 거였죠. 남편의 몰골도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에게 전해 듣기로는 남편이 며칠째 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다고 하더군요. 목깃이 누렇게 뜬 셔츠에 구겨진 바지. 제가 매일 밤 다림질해주고 스타일러에 넣어 관리해 주던 옷들이었으니 제 손길이 끊기자마자 바로 거지 티가 난 겁니다. 김 과장, 요즘 무슨 일 있어? 호라비 냄새가 나네. 상사의 핀잔에 남편이 얼굴이 벌개져서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흔이 다 된 남자가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해서 아내 없이는 냄새나는 못난 인간이 되다니 저런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 회로는 딱 하나, 우리가 불편한 건 다 저 독한 며느리 탓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마지막 한 방이 터진 날이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군요.
비켜요. 내 며느리 얼굴 보겠다는데 왜 막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 회사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임산부라는 걸 강조하려는 듯 배를 내밀며 소리치고 있었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로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있네. 야, 너 이리 안 와? 순식간에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팀원들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대리님, 저분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피해서는 안 됐죠. 이 추악한 민낯을 만천해 공개해야 제 복수가 완성될 테니까요. 여보, 어머니, 회사까지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막아서서 불상사는 면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은 막을 수 없었죠. 이 천하의 몹쓸 년, 시댁 식구들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카드는 왜 막아? 내 아들이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임신해서 잘 먹어야 하는데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될 뻔 했잖아. 병원비 내놔. 시누이까지 가세해 악를 써댔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침 막장 드라마 촬영장이 되어버렸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쪽팔림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해지려 노력했어요. 제 주머니 속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로비 천장에는 CCTV가 우릴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쫓겨난 겁니까? 제 발로 나온 겁니까? 제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건 아가씨였고 동조한 건 남편이랑 어머니셨잖아요.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야, 부부 싸움 좀 한 거 가지고 집 나가서 카드 끊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집이 왜 네 집이야.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 먹고 살았으면 우리 집이지. 당장 카드 풀어. 오늘 수정이 병원 가야 한다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남편의 멍청한 발언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남자가 찌질하게 부인 앞에서 카드 타령이야? 진명이가 여자 건가 봐? 가관이다 정말. 임신한 동생 병원비를 왜 올케한테 내놓으래. 아무래도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감지했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쇼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고생이다. 시애미를 벌레 보듯 하고 시누이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하는 저 독사 같은 년. 여러분, 전현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나서기도 전에 우리 팀 부장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여기 회사입니다.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주시죠. 그리고 김 대리님, 평소 행실은 저희가 더 잘 압니다. 댁의 아드님이 며칠 전부터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돈 빌려달라고 기웃거리는 거 저희 직원들이 다 봤어요. 부장님의 팩트 폭격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쪽팔린 줄 아세요. 남자분이 사지 멀쩡해서 아내 직장 와서 행패나 부리고 김대리, 자네도 참 힘들었겠어. 얼른 경찰 불러. 부장님의 지원 사격에 힘을 얻은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들으셨죠?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이혼 소장은 곧 날아갈 테니 법원에서 뵙죠. 인연이 진짜. 제 말이 끝나자 이성을 잃은 남편이
결국 제 뺨을 올려 붙이려고 손을 쳐들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맞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손이 제 뺨에 닿기 직전 제가 피했고 오히려 옆에 있던 시누이가 맞고 만 겁니다. 악, 오빠.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척 연기를 했죠.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시댁 식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들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폭행, 협박, 업무방해. 증거는 여기 CCTV랑 제 녹음기에 다 있습니다.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두고 보자면서 악을 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제 직장에 찾아온 건 그들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요. 덕분에 저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킬 명분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던 중 남편과 시누이가 숨기고 있던 더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거든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10년 세월이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경찰서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어요. 조사실 안은 난장판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며 바닥을 치고 있었고, 시누이는 배가 아프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악을 쓰고 있었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님 앞에 앉아 진술서를 쓰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려가는데 형사님이 묘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김은영 씨, 남편분하고 시누이분 고소하시는 건 알겠는데 혹시 이건 알고 계셨습니까? 형사님이 건넨 건 시누이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 결과였습니다. 사건 조사용이라는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전세 사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모두 캐피탈 5천만 원 대출 세로저축은행, 3천만 원 대출 VIP 카지노 해외 송금 1억 5천만 원 글자가 춤을 추듯 어지럽게 흔들렸어요. 전세금을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자금과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에 탕진한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게 뭐죠? 제가 멍하니 묻자 형사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아니라 도박 빚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해외 원정 도박 사이트예요. 김은영님의 시누이는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 도박 피의자로 수바의 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딱 걸린 거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박이라니. 그 착한 척, 약한 척 하던 시누이가 도박 중독자였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하던 다른 형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봐. 김은영 씨, 남편이랑 주고받은 문자, 이거 가관이네. 형사님이 보여준 남편과 시누이의 문자 내역. 그것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오빠, 나 어떡해? 1억 다 날렸어. 예비 신랑 알면 나 죽어. 미친년아, 그걸 다 꼬라박으면 어떡해. 일단 입 다물고 엄마한텐 비밀로 해. 오빠, 당장 갚아야 할 사채 이자가 2천이야. 오빠가 어떻게 좀 해결해주면 안 돼? 일단 우리 집에서 버텨.
언니 내보내고 그 집 담보로 대출 받든가 아니면 전세 나서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불 끄자. 내가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볼게.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군요. 끔찍히 여기는 오빠와 동생 사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가 갈 곳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 집을 팔아먹기 위해, 시누이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를 그 집에서 몰아내려 했던 거였죠. 그 순간 귀가 멍해지더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아이의 아빠가 자기 여동생의 도박 빚을 갚아주려고 아내의 피땀 어린 집을 제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을 넘어선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편이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여보,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니? 수정이 도박한 거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그 비겁한 회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말해. 다 알고 있었냐고? 제가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지르자 남편이 흠칫 놀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수정이가 죽는다고 하잖아. 사채업자들이 찾아온다고 난리치는데 어떡해. 일단 집 담보로 대출만 받아서 갚고 나중에 내가 투잡 뛰어서 갚으려고 했어. 너한테 말하면 너 뒤집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 했니? 친정 가서 살라고, 네 동생 도박빚 갚아주려고 나랑 지안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었어? 야, 말은 바로 해. 길바닥은 무슨, 처가 잘 살잖아.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덧나냐?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문제야.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를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취급을 하더군요. 그때 시누이가 거품을 물고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언니도 잘한 거 없잖아.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디가 덧나? 언니 집 그거 대출 끼고 산 거라며? 어차피 은행 집인데 생색은 더럽게 내네,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조사실 안에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미친년이지.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밥 해 먹이고 빨래 해준 내가 천하의 호구였지. 저는 웃음을 뚝 그치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어요. 형사님. 네? 합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업무방해, 폭행, 협박, 그리고 가능한 모든 죄목 다 걸어주세요. 제가 변호사 써서라도 저 인간들 콩밥 먹여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이제 끝이야. 위자료 청구할 거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네가 내 집에 기여한 거, 빚 갚느라 까먹은 돈이 더 많다는 거 법원에서 다 증명해 줄게. 뭐? 야, 김은영,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애 생각은 안 해?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형사님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당신 손 떼.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제에 어디서 행패야. 수갑이 채워지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애 생각? 하니까 이러는 거야. 범죄자이면서 사기꾼인 네 밑에서 우리 지안이 절대 못 키워.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반성해. 아니, 너희는 반성도 아깝다. 그냥 그렇게 서로 물어뜯으면서 살아. 언니, 나 임신했잖아. 조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면 유산된다고 시누이가 발악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산? 글쎄, 도박장에서 밤새우느라 뱃속에는 진작에 잊어버린 거 아니었니? 아이 핑계 대지 마. 역겨우니까. 조사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고함, 시누이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그 소음들이 마치 지옥에서 들리는 합창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고요. 다리가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는데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지난 10년이 그 치열했던 젊은 날을 저런 쓰레기들을 위해 바쳐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해서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다 토해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정 건마였어요. 은영아, 지안이 밥 먹이고 재웠어. 언제 오니? 밥은 먹었어? 엄마의 그 따뜻한 문자를 보는 순간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나한텐 엄마가 있고 지안이가 있어. 내 진짜 가족이 있어.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혼 도장을 찍고 제 인생을 되찾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니까요. 저는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계획 변경해야겠습니다. 명도 소송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랑 가정 폭력까지 추가해서 소장 다시 써주세요. 아주 뼛속까지 발라버리고 싶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님의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아주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제가 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 청소는 끝났어요. 남은 건 깨끗해진 내 집에서 내 아이와 함께 다시 행복해지는 일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그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1년 전과 다름없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 마음의 온도는 그때와는 천지 차이네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모닝커피 한 잔이 놓여 있고 안방에서는 지안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고요한 아침을 되찾기 위해 저는 지난 1년 동안 참 치열하게도 싸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남편과 시누이의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시누이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기 액수가 워낙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 실형을 면치 못했어요. 아이는 구치소에서 출산한 뒤 시댁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도박 방조와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형벌은 법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이혼 소송은 완벽한 제 승리였어요. 재판부는 남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제 명의의 집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을 아주 악질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제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람 수중에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월급을 차압당하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받자마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지안이 애미야, 잘 지내니? 그 목소리를 듣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더군요. 네, 잘 지내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제가 차갑게 대꾸하자 시어머니는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수정이 옥바라지 하랴. 갓난에 분유값 대랴. 네 남편은 일용직 전전하는데 허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지안이 봐서라도 쌀값 좀.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저한테 가르쳐 주셨죠? 이게 그 결과예요. 휴대폰 번호 바꿀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갉아먹던 사람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서요. 물론 저라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혼녀라는 딱지는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고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죄책감이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가끔 지안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죠.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언젠가 아이가 알게 될 진실이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만약 그때 제가 참고 살았다면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테고 저는 평생 도박빚 갚는 기계로 살았겠죠. 지안이에게 그런 무기력하고 불행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조금 외롭더라도 당당하고 강한 엄마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퇴근길에 꽃을 한 다발 샀어요. 무슨 날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지안이가 달려와 안기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우리 지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지. 두부 가득 넣어서 끓여줄게.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옥을 겪어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 몰라요.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보상받을 수 없고 마음의 흉터는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니까요. 그래도 저는 웃습니다. 제 집은 이제 온전히 저와 제 아이만의 공간이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물건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애 아빠인데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직장에서 망신을 줬어야 했냐, 조카 핏줄은 무슨 죄냐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내 아이와 집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범죄자로 만드는 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 빚더미에 앉더라도 참고 가정을 지키는 게 엄마로서 옳은 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만 가끔은 세상의 잣대가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폭풍 같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만 줄일게요. 모두들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